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사이킨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번 과목의 목표는 머신러닝을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인 사이킨런을 주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실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든, 뭐 딥러닝을 하든,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든 여러 가지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파이썬 기반의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강의 자료는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보시면 데이터 분석, 어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용하는 점유율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놓은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분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요 파이썬이랑 요 R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R을 많이 썼는데 R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SQL이니 엑셀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 있는 아나콘다나 텐서플로우도 사실은 요 파이썬 기반이니까 파이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이킨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기 때문에 얘도 다 파이썬이에요. 테라스도 텐서플로우랑 연동된 거니까 거의 파이썬이라고 봐도 되고 아파치 스파크는 스칼라 관련된 거니까 빼더라도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조사된 것만에 따라도 여기에 있는 파이썬, 아나콘다, 텐서플로우, 사이킨런, 케라스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캐글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가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리포트를 얘네들이 매년 내는데 그 리포트가 보면은 막 100장 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만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찝어서 보면 아무튼 이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홈페이지 웹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할 때에는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쓰느냐 라고 하는 거를 통계를 내보면 첫 번째가 사이킨런이 가장 많이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2018년도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마 텐서플로우가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왔을 건데 그래도 아무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킨런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도 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딥러닝 쪽에서는 사이킨런은 딥러닝도 조금 지원을 하지만 머신러닝이 주를 이루게 되고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있는 파이토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딥러닝 이제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활용을 하고 얘는 머신러닝을 할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킨런이 제일 좋더라. 이거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GitHub에 있는 커밋스와 커미터 수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참여할수록 이쪽으로 오고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개발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활발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데 사이킨런이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이킨런을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에는 알고리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도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하나가 요즘에 다른 애들을 압도할 정도로 요즘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딥러닝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아무튼 개념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전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머신러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이 사이킨런을 주로 활용을 해요. 머신러닝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이킨런에는 뭐 리그레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앙상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딥러닝도 일부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룰 수 있어서 이 머신러닝, 전체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울 때에는 주로 사이킨런을 배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걸 딥러닝이 이제 워낙에 핫하고 성능도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발전되고 좋다 보니까 요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나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게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또 별도로 있는 거고, 걔네들은 딥러닝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딥러닝 라이브러리 가지고 여기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다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알고리즘도 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조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편하고 뭐 기능상의 제약도 있고,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고 코드가 간결하지 않고 약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신러닝 같은 걸 할 때에는 주로 사이킨런을 활용하시면 좋고, 딥러닝 사용할 때에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거의 사이킨런으로 굳어져 있는데, 파이썬 계열에서 보면 머신러닝 하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사이킨런을 쓰면 되는데, 딥러닝 쪽으로 가면은 라이브러리가 워낙 많고 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딱 정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요즘에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가 이제 주로 약간 산업용 표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표들이에요. 뭔가 것들이고, 사실은 제가 한창 회사에 있을 때에는 텐서플로우가 별로 안 좋았어요. 텐서플로우가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구글이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가 보시면 2016년도에는 비중이 되게 작다가 17년, 18년도에 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19년도, 20년도에는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16년 이때만 하더라도 텐서플로우가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쓰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보통은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글이 만들면 이제 믿고 쓰잖아요. 그죠? 구글 하면 구글신이다 막 이러는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막 이게 구글이 만들었는데 텐서플로우는 왜 이렇게 구리지? 막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이제 텐서플로우가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능도 되게 떨어지고, 똑같은 모델을 돌리더라도 이제 원래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뭐 계층이 많이 쌓이면 며칠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모델을 돌려도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느리고, 그래가지고 텐서플로우가 많이 쓰이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텐서플로우가 거의 디팩토 가장 많이 쓰이는 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됐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요거 많이 쓰고, MX넷인가가 얘가 뭐였더라? 얘가 아마존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아무튼 요걸 잘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각각의 언어들도 보시면 뭐 대부분 파이썬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는 곳에서는 파이썬이 대세다 라고 보면 되고, 이 토치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이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 파이썬 뉴라고 돼 있죠. 워낙 데이터 분석할 때는 파이썬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이 토치라고 하는 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를 파이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파이토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파이토치가 원래는 토치였는데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바꾸면서 파이토치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만큼 요즘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파이썬 언어가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업 시간에는 이 사이킨런, 머신러닝 할 때는 주로 사이킨런을 할 거고, 학기 말쯤 가서 딥러닝을 다룰 때는 텐서플로우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킨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머신러닝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라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혹은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인 공통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꺼려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쪽 분야가 워낙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기술의 원천 기술들은 다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기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신 기술들의 문서나 뭐 이런 내용 자료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저도 익숙치 않거든요. 익숙치 않은데 익숙치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는 습관을 조금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뭔가 구글링 할 때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한글 문서를 저도 선호하죠. 한글 문서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막 잘 찾으면은 한글 문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최신 기술로 갈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뭔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한글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한글 자료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는 경우에는 영문을 찾아가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점점점 회사를 다니시거나 혹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쭉쭉 하다 보면 점점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영어 자료를 봐야 되는 케이스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이킨러닝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뭐 인스톨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인스톨은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로 설치하셨으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스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까 지도학습이 분류랑 회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분류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정답 데이터가 있는, 그리고 정답 데이터가 카테고리컬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도학습인 경우에 지도학습인데 정답 데이터가 뭔가 숫자형 데이터, 주가 데이터라거나 혹은 뭐 부동산 가격이라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의 학점이라거나 중고차 가격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숫자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회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풀 때에는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아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이 여기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모델 셀렉션, 프리프로세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안 해줘도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모델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줄 때 필요한 함수들, 필요한 기능들을 이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델 셀렉션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때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하나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은 뭔가 차원을, 디멘저널리티가 차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서는 그거를 피처라고도 표현을 하죠. 특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값들, 그런 값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난 시간에 제가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뭔가 그 차원, 피처의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줄여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필요하면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딱 읽기 싫어지죠. 딱 읽기 싫어지는데 나중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유저 가이드랑 API랑 이그젠플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거부감이 덜한 거는 이그젠플이죠. 이그젠플. API는 거부감이 심하죠. 되게 재미없거든요. 뭐야? 들어가면 막 파라미터랑 리턴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API 문서가 제일 거부감이 드는 문서죠. 그래서 처음에는 API 문서를 보면은 도망가니까 API보다는 여기 이그젠플 코드를 들어가서 보면 그나마 거부감이 덜한다. 그래서 뭔가 클러스터링 하려면은 이런 코드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드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걸 하려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코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실은 저도 다 몰라요. 기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쓰는 기능만 주로 많이 쓰는 기능만 많이 쓰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예제들이 여기 이그젠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skrun이 scikit-run의 약자입니다. scikit-ru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krun 밑에는 여러 개의 모듈들이 있어요. 이 모듈들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머신러닝을 하려면 컴퓨터한테 학습시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이 데이터셋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샘플로 주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셋에는. 그리고 뭔가 이쪽은 전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셀렉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를 정확도를 측정한다거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거나 혹은 모델에 생성할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사용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평가의 척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도도 있고 리콜이든 뭔가 프리시전이든 여러 가지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평가 척도에 대한 거는 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방법, 리니어 회귀 방법,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 KNN 네이버 후드 방법, SVM이라고 하는 방법, 결정 트리 계열의 알고리즘, 클러스터에 대한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각각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실습하면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꽃. 네. 아이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붓꽃이라고 합니다. 붓꽃. 붓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에는 이렇게 품종이 세 가지가 있대요. 똑같은 붓꽃이라고 하는 꽃인데 품종이 이렇게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과 이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과 이 베르시 컬러라고 하는 품종, 이렇게 세 가지의 품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인가 다음인가에서 꽃을 사진으로 찍어서 검색하면 그 꽃이 뭔지 알려주는 뭐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꽃의 이미지, 꽃의 이미지를 주면 이 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품종이 생긴 게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생긴 게 조금씩 다른데 이 다른 생김새의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나서 새로운 새로운 그림이 왔을 때, 생각하면 이미지가 왔을 때 그 이미지가 세토산지, 버지니카인지, 베르시컬러인지를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지 처리를 할 건 아니고 여기에 좀 정제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의 데이터로 가지고 이 이미지를 실제로 수치화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팔이라고 하는 곳에 너비와 길이가 있고요. 이 페탈이라고 하는 곳에 너비와 길이, 이렇게 이제 4가지 주요한 값으로 이제 이 꽃에 대한 모양을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팔의 랭스와 세팔의 위드스, 페탈의 랭스와 페탈의 위드스라고 하는 각각의 요 노란 화살표에 해당하는 이 수치화된 값을 가지고 이 꽃에 대한 그 모양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값이 이렇게 쭉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세토사더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베르시 컬러라더라, 이런 경우에는 버지니카더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품종별로 각각의 이미지에 있는 곳에 이 4가지의 값들을 측정해서 이 값을 수치화해 놓고 이 수치화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품종인지를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세팔의 랭스가 뭐 4.8이고 세팔의 위드스가 3.2고 페탈의 랭스가 1.0이고 페탈의 위드스가 3.5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왔을 때, 이런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세토사냐 베르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거를 맞추는 알고리즘을 짜라 라고 이제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안 배우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샘플 데이터가 총 150개가 있어요. 이 150개에 대해서 세토사에 대한 내용과 베르시컬러에 대한 50개, 버지니카 50개, 이렇게 이제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딱 분석을 하겠죠. 딱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짤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해가지고 세팔의 랭스가 4.5 이상이면 다시 if 세팔의 위드스가 3.5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if문을 막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넌 세토사야, 뭐 else if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else if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에는 너는 뭐 베르시 컬러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if else문을 막 이렇게 작성하겠죠. 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150개를 우리가 막 눈알 빠지게 쳐다봐야 되죠.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if else문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이거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이거 너무 복잡해. 예. 그리고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애매하게 이렇게 if else로 딱딱 나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쓴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쓰면 이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학습을 시키면 얘가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if else문 같은 애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를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내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 맞춰서 if else 막 해가지고 너는 베르시 컬러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건데 여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뭘 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세 가지로 나눠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류입니다. 분류. 그죠? 분류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클래스 라벨, 이 세 가지의 품종을 맞추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예, 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답, 얘가 이제 정답이니까 이 정답의 모양이 세토사냐, 베르시 컬러냐, 버지니카냐 라고 하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죠.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니까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지금 이렇게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해 놓은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네 가지 있죠. 세파레 랭스와 위드스랑 헤타레 랭스랑 위드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컬럼들은 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속성, 어트리뷰트, 메저먼트, 특정, 뭐 디멘전, 컬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답셋. 정답셋은 보통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레이블. 혹은 타겟이라고 하거나 혹은 레이블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